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주한미군이 사실은 한국 덕분에 숨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60만 발의 포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보급 시스템,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핵기술까지 세계 최강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려다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실태를 조사한 미 국방부 책임자는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손해를 보는 쪽은 바로 미국이다 라며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의 진짜 군사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워드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장으로 30년째 근무하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절대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에요. 2025년 9월 10일 새벽 5시 워싱턴 펜타곤 지하 회의실입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급 소집 이유를 설명하겠네.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대형 화면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탄약 고갈 임박이라는 문구였죠. 그 아래엔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200만 발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거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탄약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들은 상당한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87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를 기억해요. 당시 한국군은 훈련용 포탄조차 부족해서 미군 보급에 의존했습니다.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미군에게 포탄을 빌려야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포병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탄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장교들은 실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도 못한다고 하소연했죠. 북한이 공격하면 버틸 탄약이 사흘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나? 글쎄요. 한국이 갑자기 군수 강국이 되었겠습니까?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상당한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합참의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탄약 확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네. 표면상으론 우크라이나 지원용 물량 파악이지만 실제론 다른 목적도 있소.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협상에서 방위비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수 있죠. 재무차관이 덧붙였어요. 현재 한국이 내는 방위비는 연간 1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한미군 유지비는 40억 달러가 넘죠. 그들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만큼 더 내게 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여전히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요. 하워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주게. 합참의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탄약 보유량, 생산 능력, 모든 걸 파헤쳐야 하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자네 임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어요. 주한미군 연락장교 데이빗 대령이었죠. 소장님,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빗, 자네는 너무 오래 한국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은 것 같네. 아닙니다. 정말로.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그들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네. 데이빗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소장님이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딸 에밀리가 식탁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또 한국 드라마 보는 거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한국 배우들 너무 멋있고 이야기도 흥미진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야. 아빠는 한국을 너무 모르세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내가 한국을 모른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죠. 아빠, 한국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전이잖아요. 에밀리의 말이 뇌리에 남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87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초라한 막사, 낡은 군용 트럭, 빈약한 훈련 시설. 그때 한국군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포병 훈련장에서 한국군 대령이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났죠.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의 국방 예산, 무기 수입 현황, 미군 지원 내역. 숫자들을 보니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체계는 거의 미국산이었죠. 이런 나라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나요? 네, 업무차 가는 중입니다. 요즘 한국이 많이 발전했죠? 특히 방산 분야가 대단해요. 저는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했죠. K9 자주포 아시나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요? 몰랐네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이 마중 나와 있었죠. 소장님, 오셨습니다. 공항은 확실히 현대적이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데이빗이 저를 차로 안내했죠.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기지에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내일 한국군 시설을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한국군이 우리 방문을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최고 수준의 환대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가 이어졌죠. 건물은 많이 지었네. 경제가 발전하니 국방력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글쎄, 겉모습과 실속은 다르지. 데이빗이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아마 제 고집을 알기 때문이겠죠. 평택 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여전히 미국 없이는 무력한 나라일 거라고요. 그런데 왜 데이빗의 표정이 그렇게 의미심장했을까요? 마치 제가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 초라했던 한국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 왜 방위비를 더 내야 하는지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한국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품은 채로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평택 기지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침은 안개에 쌓여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7년 8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젊은 포병 장교였고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담당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데이빗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깐만,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네. 숙소를 나서며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국군 포병부대 가본 적 있나? 물론이죠. 자주 갑니다. 왜 물으시는지요? 내가 87년에 봤던 한국 포병부대 이야기를 해주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데이빗은 조용히 들었죠. 그때 경기도 모처에 있던 한국군 포병연대였어요. 연대장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죠. 도로가 막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모두 지쳐 있었고 활기가 없었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K105 곡사포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미군이 제공한 구형 장비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포병들이 모두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이 물었죠. 왜 그랬습니까? 탄약이 없었어요. 한 발도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대장이 우리에게 부탁했죠. 미군 탄약을 좀 빌려달라고요.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생생했어요. 훈련용 포탄 50발만 있으면 된다고 병사들이 한 달째 실사격을 못했다고 하소연했죠. 우리가 가져온 포탄 200발을 빌려줬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는데 첫 발을 쏘자마자 연대장이 중단을 명령했어요. 탄약이 아까워서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 포당 3발씩만 쏘고 훈련을 끝냈어요. 나머지는 전시를 대비해 아껴둬야 한다면서요. 병사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더 쏘고 싶어 했지만 참아야 했죠. 차가 커브를 돌자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탄약고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녹슨 포탄 상자 몇 개만 구석에 쌓여 있었죠. 습기 찬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보관 상태도 엉망이었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탄약을 보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가 언덕을 넘어가자 군부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대장이 제게 귓속말로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하면 3일도 못 버틴다고요. 실제 보유 포탄이 1000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전쟁 나면 하루 만에 다 소진할 양이었죠. 그때 연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죠.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한국군 장교들과 막걸리를 마셨죠. 한 대위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포병인데 포를 쏠 수가 없다고, 탄약이 없어서 도수 훈련만 한다고요. 병사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죠. 그 대위는 계속 술을 마시며 한탄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음껏 포를 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만 할 뿐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데이빗이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또 다른 기억이 있어요. 1988년 봄, 팀스피릿 훈련 때였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었는데 한국군은 미군 탄약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포탄으로만 훈련했죠. 훈련 첫날 한국군 포병부대를 방문했어요. 병사들이 미군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트럭이 도착하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치 구원의 손길이 온 것처럼요. 한국군 포병 장교가 제게 물었어요. 언제쯤 우리도 충분한 탄약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미국이 있는 한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장교의 눈빛이 묘했어요. 감사하면서도 뭔가 억울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언젠가 우리도 자립해야 한다고요. 차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군 부대 입구였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 보호가 필요할 거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그 포병부대를 지나갔어요. 여전히 초라해 보였죠.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군은 독자 작전 능력이 없다고요. 데이빗이 말했어요. 소장님, 잠시 후 보실 겁니다.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요. 데이빗, 자네는 너무 낙관적이야.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건물은 좋아졌네. 하지만 중요한 건 전투력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한국군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죠. 하워드 소장님, 환영합니다. 포방부 작전처장 김영철 대령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30년 전 그 간절했던 눈빛과는 달랐죠. 자신감이 넘치는 눈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오늘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먼저 브리핑실로 모시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병사들의 장비가 현대적이었고 움직임도 절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대형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포병 전력 현황이라는 제목이 떴죠. 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거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화면에 80년대 사진이 나타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초라한 모습이었죠. 소장님이 기억하시는 그때가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포탄 한 발이 귀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자립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생산시설과 거대한 저장고가 보였죠.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죠.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면 다를 겁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연간 포탄 생산량, 비축량 같은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30년 전 우리를 보셨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30년은 긴 시간이에요.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죠. 소장님, 일단 보시고 판단하시죠. 김 대령이 일어섰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죠. 브리핑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복도를 걸으며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것은 극비 시설입니다. 극비라니 대단한 게 있나 보군요. 판단은 소장님이 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소장님은 한국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0년은 긴 시간이지만 국가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엔 짧죠. 김 대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체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체질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죠. 그런데 김 대령이 특수 카드를 대자 숨겨진 패널이 열렸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들이 나타났죠. 이게 뭡니까? 소장님이 찾으시는 답이 아래에 있습니다. 데이빗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숫자판을 보니 지하 50m까지 내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깊이 뭐가 있는 겁니까? 곧 보실 겁니다.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최고 기밀 시설이라는 표지가 보였죠. 경비병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또 다른 인증을 거쳤어요. 지문, 홍채, 음성 인식까지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이었죠.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철문 너머로 들어서자 김복도가 나타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벽을 비추고 있었죠. 김 대령이 앞서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 탄약 저장 시설의 일부입니다. 먼저 지상 시설부터 보여드리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위로 올라갔죠. 지상으로 나오자 넓은 야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제 눈앞에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달린 건물들이었죠. 이게 탄약고입니까?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 대령이 대답했죠. 첫 번째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죠. 구석에 낡은 목재 상자 몇 개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네요. 제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그렇습니다. 김 대령이 담담하게 인정했죠. 두 번째 창고로 이동했어요.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포탄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천장에선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탄약을 보관한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죠. 세 번째 창고는 더 심했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빗물이 들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전히 보관 능력은 미미해 보이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소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럼 대체 왜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이것도 우리 시설의 일부니까요. 다 보여드려야죠. 네 번째 창고 앞에 섰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군수시설조차 없다고요. 이런 곳에 탄약을 보관하면 습기 때문에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탄약을 보관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보관합니까? 김 대령이 침묵했어요. 대답 대신 다섯 번째 창고로 안내했죠.
이 창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철문이 새 것이었어요. 여긴 뭔가 다르네요. 눈이 정확하십니다. 문을 열자 안에 포탄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량은 많지 않았죠. 155mm 포탄 500발 정도네요. 제가 대충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 창고에는 그렇습니다. 6번째, 7번째 창고도 비슷했어요. 포탄이 조금씩 있었지만 대단한 양은 아니었죠. 이 정도면 하루 전투분도 안 되겠네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계산이 맞습니다. 김 대령이 동의했어요. 8번째 창고를 지나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탄약 보유량은 여전히 미미하다고요. 데이빗, 이게 자네가 말한 변화인가? 저는 데이빗을 돌아봤어요. 데이빗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죠. 뭔가 더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9번째 창고는 아예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지나쳤죠. 수리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김 대령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10번째 창고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더 봐야 합니까? 다 비슷할 텐데요. 김 대령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되었네요. 뭐가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군용 트럭 여러 대가 다가오고 있었죠. 트럭들이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내려 작업을 시작했어요. 뭘 하는 겁니까? 전기 순환입니다. 병사들이 창고에서 포탄을 꺼내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트럭에서 새 포탄을 내려 창고에 넣었죠. 순환이라니요? 탄약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두면 상하니까요.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10분 만에 창고 하나가 완전히 교체됐죠. 이걸 얼마나 자주 합니까? 매주입니다. 매주요? 저는 놀랐어요. 네, 모든 탄약을 순환시킵니다. 트럭이 떠나자 김 대령이 말했죠. 이제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5분쯤 달려 산기슭에 도착했죠. 거대한 바위 절벽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철문이 하나 있었죠. 여긴 또 뭡니까? 들어가 보시죠.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굴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연 동굴을 활용한 저장고였죠. 안은 서늘했지만 건조했어요. 포탄들이 나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자연 동굴을 활용했군요. 네, 항온항습이 자연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대단한 양은 아니었어요. 1000발 정도가 전부였죠. 이런 동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라면 몇 개입니까? 김 대령이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탄약 저장 능력입니까? 일부입니다. 일부라 해도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김 대령이 데이빗을 봤어요. 둘이 눈빛을 교환했죠. 소장님,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데이빗이 말했어요. 진짜라니, 이게 가짜란 말입니까? 가짜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탔어요. 이번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경사가 급해졌어요. 군사보안구역 표지판이 계속 나타났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곧 도착합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넓은 평지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산 중턱에 박혀 있었죠. 입구는 작았지만 뭔가 거대한 게 숨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특수 저장 시설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죠. 입구로 다가가자 또 다른 인증 절차가 있었어요. 이번엔 더 복잡했죠. 보안이 철저하네요. 당연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니까요. 두꺼운 강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긴 터널이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벽은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보강되어 있었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500m입니다. 터널을 걷는 동안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게 있을 것 같았죠. 중간에 여러 개의 철문을 통과했어요. 각각 다른 보안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죠. 이 정도 보안이면 핵무기라도 보관하는 겁니까? 김 대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침내 터널 끝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강철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김 대령이 물었어요.
무엇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선입견을 버리실 준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선입견이 틀렸다고 증명해 보시죠. 김 대령이 최종 인증을 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죠. 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이건 대체, 이제 시작입니다. 소장님. 데이빗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요. 들어가시죠. 김 대령이 안내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문 너머엔 미식축구장만 한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했죠. 포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구역에만 3만 발입니다. 김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죠. 3만 발이라니요. 제가 87년에 봤던 한국군 전체 보유량보다 많았습니다. 포탄들이 마치 슈퍼볼 경기장의 관중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 고유 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런 구역이 또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온습도 관리가 철저해 보였죠. 천장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벽면엔 디지털 계기판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했죠. 섭씨 18도, 습도 45%, 포탄 보관의 최적 조건이었어요. 언제 이런 시설을 만든 겁니까?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요. 우리는 포탄 사이를 걸었어요. 155mm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었죠. 각 구역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빨간색은 고폭탄, 노란색은 연막탄, 파란색은 조명탄이었죠. 보관 상태가 완벽하네요. 당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포탄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워드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죠. 저는 육군 군수사령관 박진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군인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인상적인 시설입니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 장군이 말했죠. 더 있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박 장군이 포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소장님은 이 포탄을 어떻게 보십니까? 탄약이죠. 전쟁에 쓰는 소모품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박 장군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필요할 때 드러내는 것이 전략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탄약은 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애매한 말이었죠. 박 장군이 더 설명했어요. 창고에 100만 발이 있어도 운송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하루에 10,000발을 생산해도 즉시 전선에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저장과 생산, 운송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물처럼 흐르는 탄약 체계를 만들었어요. 미국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직접 보시죠. 박 장군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자동화된 운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레일 위를 무인 운반차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포탄을 싣고 터널 깊숙이 사라졌죠. 마치 공항의 수화물 시스템 같았지만 규모가 훨씬 컸어요. 한 번에 500발씩 실을 수 있는 대형 운반차였죠. 이 레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전국 주요 포병 부대입니다. 지하 레일로 직접 연결했다고요? 네, 지하 50m에서 100m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어떻게 비밀리에 했을까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3,000km입니다. 3,000km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길이었어요. 이런 걸 지하에 건설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이나요? 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꾸준히, 조용히 진행했죠.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건 기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값을 매길 수 없죠.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전국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탄약고를 표시했고 파란 선이 운송로를 나타냈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노란 점들은 운송 중인 탄약이었죠. 화면이 마치 미군 지휘 통제실처럼 정교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발전해 보였죠. 이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든 6시간 안에 탄약을 보낼 수 있습니다. 6시간이요? 네. 제주도까지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군도 이런 속도의 시스템은 없었죠. 운송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10만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10만 발이라니요. 고강도 전투 시 필요한 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생산시설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장군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공장 내부가 보였죠. 자동화 라인에서 포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했죠. 독일제 공작 기계와 일본제 로봇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 통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시엔 10,000발, 전시엔 5만 발까지 가능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연간 360만 발, 전시엔 1,800만 발이었죠. 원자재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국내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철강, 화약, 신관 모두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했어요. 포스코 철강, 한화화약, 풍산신관 모두 국내 기업이 생산합니다. 박 장군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었죠. 이제 더 깊은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TOP SECRET ACCESS LEVEL1 표지가 있었어요. 3중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죠.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무장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어요. 총을 든 병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레벨 1이면 더 높은 레벨도 있습니까? 레벨 3까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밀입니까? 박 장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소장님도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그런 게 있는 걸까요? 핵무기는 아니겠죠? 박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핵무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박 장군이 보안 인증을 시작했어요. 지문, 홍채, 음성, 그리고 정맥까지요. 사중 인증을 거쳐야 했죠. 소장님도 임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체 정보를 입력했어요. 임시 출입증이 발급됐죠. 전자 팔찌를 차야 했어요. 위치 추적과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일반 엘리베이터와 달랐어요. 방탄 유리와 비상통신 장치가 있었고 산소 공급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죠. 핵벙커 수준의 엘리베이터였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갑니까? 지하 50m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하강했죠. 내려가는 동안 박 장군이 말했어요. 소장님은 한국을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죠. 박 장군의 말에 뜨끔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박 장군이 웃었어요. 곧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기 전 박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보실 것은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포탄 너머 유리벽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저건 대체... 제 목소리가 끊겼어요.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박 장군이 말했죠. 왜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 없는지를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데이빗이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걸.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다시 써도 광경은 똑같았죠.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미식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는 되어 보였어요. 엄청난 규모의 지하 홀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수백 개가 천장에 줄지어 있었는데도 공간이 너무 커서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벽은 안개처럼 흐릿했죠. 마치 거대한 지하 왕국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155mm 포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확히 1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포탄입니까?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네, 30만 발입니다. 박 장군이 담담하게 말했죠. 30만 발이라니요. 미군 본토 기지 하나가 보유한 양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장 가까운 포탄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죠. 이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포탄들은 종류별로 색깔띠가 둘러져 있었어요. 노란색은 고폭탄, 빨간색은 대전차탄, 파란색은 연막탄이었죠. 각각 10만 발씩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저장고가 또 있습니까?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라면 총 360만 발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 많은 양이었죠. 정확히 360만 발입니까? 363만 7천 발입니다. 어제 기준이에요. 천장에는 자동 운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컴퓨터가 제어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포탄 10발을 집어 올려 운반차에 실었죠. 소음이 거의 없었고 정확도는 완벽했습니다. 저 크레인 하나가 시간당 1000발을 옮길 수 있어요. 박 장군이 설명했죠. 크레인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 구역에만 20대, 전체적으론 240대예요. 우리는 포탄 사이를 걸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죠. 각 포탄마다 바코드와 전자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생산 일자, 유효 기간, 보관 위치가 모두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죠. 옆에 있던 모니터를 봤더니 실시간 재고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포탄 하나하나의 상태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합니다. 유효 기간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순환시켜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까? 네, 삼성과 LG가 공동 개발했어요. 그때 제 눈에 특이한 게 들어왔어요. 홀 한쪽 벽면이 두꺼운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죠. 유리 너머로 또 다른 공간이 보였습니다.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는 뭡니까? 박 장군이 저를 유리벽 가까이로 안내했어요. 가까이 가자 방사능 표시가 보였죠. 설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해결료 연구 시설이에요. 유리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연구원들이 금속 봉을 조립하고 있었죠. 해결료 봉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 연구원이 정밀한 손놀림으로 펠릿을 봉에 넣고 있었어요. 로봇 팔이 보조하고 있었지만 최종 확인은 사람이 했죠. 그 신중함과 정확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결료를 자체 생산한다는 겁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해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농축 기술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농축 기술은 곧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의미했죠. 농축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발전용은 5%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까? 박 장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기술적으론 가능하죠. 구체적으로 몇 %까지 가능합니까? 그건 기밀입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만 말씀드리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춘 겁니까? 2023년부터 본격화했어요. 연구실 안을 더 자세히 봤어요.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죠. 원심 분리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질량 분석기가 작동 중이었어요. 레이저 농축 장치도 보였죠. 핵 선진국 수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합법입니까? 물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기술이면 네, 결정만 하면 6개월 안에 가능해요. 6개월이라니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었죠. 그때 연구실 모니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뭔가 익숙한 게 보였죠. 한국 드라마 포스터였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좋아하던 그 드라마였어요. 화면 속 한국 배우가 웃고 있었는데 에밀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배우였죠. 집에서 매일 그 드라마 이야기를 했었어요. 순간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던 에밀리가 이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빠가 틀렸다고 말하겠죠. 아빠,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라고 했던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웃어넘겼는데 딸이 옳았습니다. 저 연구원들은 누구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이에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죠. 몇 명이나 일합니까? 이 시설엔 50명, 전국적으론 500명이에요. 500명의 핵 전문가라니요. 웬만한 핵보유국보다 많은 수였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교육받았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한양대 출신들이죠. 박 장군이 다른 유리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선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에요. SMR,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었죠.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연구원들이 축소 모형 앞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엔 복잡한 수식이 가득했죠.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제품 단계예요. 내년에 실증로를 건설할 예정이죠.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300메가와트급이에요. 도시 하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군사적 활용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쓸 수 있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2030년까지 원자력 잠수함 3척을 건조할 예정이에요.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함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력이었죠. 우리는 다시 포탄 저장 구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광경이 다르게 보였죠. 단순한 포탄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핵 능력과 재래식 화력이 결합된 통합 억제력이었어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박 장군이 물었어요.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군요. 정확합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아는 상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었죠. 북한이나 중국도 이 사실을 압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그들도 알아요. 한국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의 방위비 인상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박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주한미군은 여전히 중요해요. 다만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죠.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전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함께 지역을 안정시키는 파트너죠. 오히려 미군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탄약 보급, 정비, 의료 지원까지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핵 없는 핵무장의 실체였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2조 원 정도요. 약 15억 달러였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액과 비슷했어요. 그 돈으로 이런 걸 만들었군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박 장군의 말에 뭐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했죠. 미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겠죠.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박 장군이 웃었어요.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소장님이 보고하시면 믿을까요?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지만 메모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핵심 수치들을 적었어요. 360만 발, 500명의 핵 전문가, SMR 기술.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돌아왔어요. 올라가기 전 박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소장님, 이제 한국을 다시 평가하실 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미국의 방위비 인상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지상으로 올라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같은 햇빛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죠.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몰라요. 지상으로 올라온 후 박 장군이 우리를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에선 겉모습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이곳은 포탄 생산 시설입니다. 박 장군이 설명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철강이 들어가서 완성된 포탄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니터 앞에서 감시만 하고 있었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일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평시 기준 10,000발입니다. 10,000발이라니요. 미국의 주요 탄약 공장도 이 정도는 못했죠. 중앙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벽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각 화면엔 생산 라인의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 화면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생산량 8,745발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는데 벌써 그만큼 생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연간 300만 발이 넘겠네요. 365만 발입니다. 우리는 명절에도 쉬지 않아요. 박 장군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지도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전국에 12개 공장이 있습니다. 각각 하루만 발씩 생산해요. 12곳이면 하루 12만 발이었어요. 연간 4천만 발이 넘는 양이었죠.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어디에 씁니까? 비축도 하고 수출도 합니다. 수출이요? 박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 포탄 수출국입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지원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우크라이나에도 보냈습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지원했죠. 폴란드를 통해서요. 생산 라인을 직접 보러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죠. 뜨거운 철강이 프레스에서 포탄 모양으로 찍혀 나왔어요. 식히고, 깎고, 연마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로봇팔이 정확하게 신관을 조립했습니다. 불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00분의 1 이하예요. 10,000발 중 1발도 안 된다는 뜻이었죠. 믿기 어려운 품질 관리 수준이었어요.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이 전수 검사예요. 엑스레이로 내부까지 확인하죠. 검사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포탄 하나하나가 엑스레이 장치를 통과하고 있었죠. 화면에 포탄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화약 충전 상태, 신관 결합 상태가 모두 확인됐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제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독자 개발했어요. 30년간 축적한 노하우죠. 그때 박 장군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실시간 물류 현황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포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엔 한국 전체가 나타나 있었어요. 노란 점들이 도로와 철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부산항에서 출발한 포탄이 철도로 북상하고 있었고, 포항 공장에서 나온 포탄이 서해안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 같았죠. 하루에 얼마나 운송합니까? 평균 5만 발이 이동해요. 박 장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부산항이 클로즈업 됐죠. 부산항은 우리의 핵심 허브입니다. 항구엔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포탄 컨테이너였죠. HUB STATUS GREN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전 세계로 수출합니까? 네, 작년에 30개국에 수출했어요. 미국에도 수출합니까? 박 장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미군도 우리 포탄을 삽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미군이 한국산 포탄을 사용한다니요. 언제부터입니까? 5년 전부터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 한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박 장군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죠. 이것도 수출품입니까? 네,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K9 자주포 옆에 기술자들이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국기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호주 국기가 붙은 것도 있었죠. 작년에 폴란드에 1,000대를 수출했습니다. 1,000대요? 네,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었죠. 그때 한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10분 후에 시험 사격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관측소로 이동했어요. 방탄유리 너머로 사격장이 보였죠. K9 자주포가 포신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죠.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 포탄은 40km, 특수 포탄은 60km예요. 60km라면 서울에서 개성까지 닿는 거리였어요. 북한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이었죠. 재장전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그 순간 자주포가 다시 발사 준비를 마쳤어요. 정말 30초 만에 다음 포탄이 발사됐죠. 분당 발사 속도가 미군 팔라딘보다 빠르네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박 장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주한미군이 아니라
이제는 미군이 우리에게 의존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존한다는 겁니까? 탄약 보급, 장비 정비, 부품 공급 모든 면에서요. 박 장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주한미군 보급 현황이었죠. 작년 주한미군이 우리에게서 구매한 탄약이 10만 발입니다. 정비는요? 미군 장비의 70%를 한국 기업이 정비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만약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주한미군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보호한다던 나라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미 국방부가 압니까? 일부는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박 장군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멀리 주한미군 기지가 보였죠. 저 기지의 전력 절반을 한국이 공급합니다. 식량의 80%도 한국산이고요. 기지 건설과 유지 보수도 한국 기업이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러 왔다가 정반대 현실을 마주한 거죠. 그럼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박 장군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내는 방위비로 미군이 유지되고 있었죠.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한 겁니까? 30년 전부터요. 소장님이 한국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했죠. 30년이라니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힘을 키웠던 거예요. 왜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필요한 때가 올 때까지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네, 이제 세계가 알아야 할 때예요. 박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어요. 연구개발센터였죠. 젊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레이저 유도 포탄,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방어 시스템까지요.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한다는 겁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어요.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고요.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완전히 압도당했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가난과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의 초안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아니, 충격이 너무 커서 못 잤네. 오늘은 마지막 브리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우리는 다시 포방부 본부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장성들이 모여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차트가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위 역량 종합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박 장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포탄 총 보유량 360만 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는 공식 집계입니다. 비공식 예비 물량까지 포함하면 400만 발이 넘어요. 저는 메모를 했어요. 미국의 총 보유량이 120만 발 정도였으니 한국이 3배나 많았죠. 미국보다 많다니 믿기지 않네요. 미국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연간 생산 능력 300만 발이었습니다. 평시 기준입니다. 전시엔 2배까지 증상 가능해요. 그럼 600만 발이란 말입니까? 네,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어요. 박 장군이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각국의 포탄 생산량 비교였죠. 미국이 연간 30만 발, 러시아가 100만 발, 중국이 200만 발이었어요. 한국은 압도적 1위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집중과 효율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해결료 자립률 100%라고 나와 있었죠. 원료 채굴부터 농축, 가공까지 모두 국내에서 해결합니다. 우라늄 광산이 한국에 있습니까? 해수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죠. 저는 펜을 놓고 말았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이었죠. 해수 우라늄 추출은 경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박 장군이 영상을 틀었어요. 동해안에 설치된 추출 시설이 나왔죠. 거대한 그물 같은 구조물이 바닷속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수 필터가 우라늄을 흡착하는 방식이었죠. 연간 얼마나 추출합니까? 300톤입니다. 원전 연료와 무기용으로 충분한 양이죠. 그때 다른 장군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버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 장군이 서류를 펼쳤어요. 하버드 대학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였죠.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었죠. 박 장군이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공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이미 핵 없는 핵무장국의 억제 능력을 보유했다. 보고서를 직접 받아 읽어봤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죠. 한국은 6개월 내 핵무기 제조 가능한 모든 기술과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40kg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탄두 10개 제조가 가능한 양이다. 우라늄 농축 능력은 연간 20% 농축 우라늄 100kg 생산이 가능하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사실상 핵무장국이나 다름없었죠.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미 주요국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어요. 공개 여부만 남았죠. 박 장군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미 군사협력 현황이었죠. 주한미군 28,000명이 한국의 지원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탄약의 60%가 한국 비축분이었고 연료의 70%를 한국이 공급했죠. 부상병 치료의 80%가 한국 병원에서 이뤄집니다. 전시 보급로의 90%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주한미군이 독자 작전을 하려면 최소 5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붕괴됩니다. 박 장군이 지도를 펼쳤어요. 태평양 전체가 보였죠.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본, 괌, 하와이를 잇는 방어선의 중심이죠. 한국이 빠지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죠. 게다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없으면 미군 현대화도 늦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군 차세대 무기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하나의 추진체가 미군 무기에 들어가고 있었죠. 에이브람스 탱크 업그레이드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F-35 전투기 부품 중 일부도 한국산이에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군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청구해야 할 판이죠. 박 장군이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미군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었죠. 연간 4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받는 방위비는 13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한국이 3배를 지원하는 셈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워싱턴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그때 박 장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이라고 적혀 있었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손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죠. 완전히 졌네요. 진 게 아니라 진실을 안 겁니다. 박 장군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워싱턴에 가져가세요.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무거운 서류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보다 내용의 무게가 더 컸죠. 이걸 보고하면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려야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데이빗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을 보고해야지.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은 동맹을 재정의해야 했죠. 더 이상 한국을 하급 파트너로 볼 수 없었어요.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선 우월한 파트너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 장군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소장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뭘 말입니까? 한국과 미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을 설득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요. 방위비 인상은 잊어야 했어요. 오히려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작은 반도였지만 그 안에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앞서 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담았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보장된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죠.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하워드, 한국 보고를 들어보자. 저는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 큰 글씨로 써놓았죠. 한국 재평가 보고서, 우리가 모르던 진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죠. 먼저 제 과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제 첫 마디에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설명하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포탄 360만 발 보유, 연간 300만 발 생산 능력이 나타났죠. 이건 불가능해. 육군 참모총장이 소리쳤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지하 저장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물론 보안상 제한된 사진이었지만 규모는 충분히 전달됐죠. 미식축구장 4개 크기의 지하 시설이 12곳입니다. 각각 30만 발씩 보관하고 있어요. 재무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우리보다 3배가 많다는 건가? 정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해결료 자립 능력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은 우라늄 농축부터 해결료 제조까지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기술적으론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하버드 보고서가 이를 확인했어요. 보고서를 돌렸어요. 하버드 대학 공식 문서였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북한보다 강한 거 아닌가? 북한은 상대도 안 됩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래도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을 못 막는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목록이었죠. 탄약의 60%, 연료의 70%, 의료 지원의 80%를 한국이 제공합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0억 달러예요. 우리가 받는 방위비 13억 달러의 3배죠.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지? 숨긴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겸손한 거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KUREA NUCLEARE QUIVALENT DTRRENT라는 문구가 나타났죠.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입니다. 이미 충분한 억제력을 갖췄어요. 합참의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방위비 인상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원해야 할 판이에요. 국방장관이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하워드, 정말 확실한가? 제 명예를 걸고 보장합니다.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왔어요. 대통령께서 보고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모두 백악관으로 이동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같은 브리핑을 했죠. 대통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물었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나? 국방장관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전략도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라는 말이군. 그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어떤 면에선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 에밀리가 저를 맞았어요. 아빠, 한국 어땠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죠. 내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정말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틀렸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이 봐요. 그래, 같이 보자. 거실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화면 속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숨기고 있는지를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말했어요. 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 대사가 마치 한국을 설명하는 것 같았죠.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음 날, 언론의 보도가 나갔어요. 미국,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위비 인상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대신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 논의가 시작됐죠. 한 달 후, 한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동맹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담장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될 때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의 진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힘으로 동맹의 무게중심을 바꿨다고요. 박 장군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 군사 강국이 됐으니까요. 이제 미국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거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죠. 한미 공동 방산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였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미래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 장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워드.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죠. 서로 배우는 거죠. 박 장군도 웃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석 달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죠.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존중받아 마땅한 강국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들과 함께 가야만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나라, 한국. 저는 이제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30년 전엔 무시했던 나라를 이제는 우러러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 아니 형제 같은 동맹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을 거예요.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미국인으로서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